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수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질소 고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EBS 고절 검정고시 교재에서요. 우리 과학 이론서죠. 제5편의 이론의 건강 중에서 오늘은 식량 자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식량 자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질소 고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활용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소 비료, 우리 질소 순환의 과정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소 순환이라는 것은요. 자, 질소가 공기와 생물 그리고 토양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면서 거치면서 생태계를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질소 순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소는 DNA 등의 핵산과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 네, 원소기호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 공기 중에 사실 질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거의 대기 중에서 그렇죠.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기 중에 존재하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무슨 상태다? 분자 상태다라는 거죠. 이 질소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N2 이렇게 해서요. 분자 상태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자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질소 분자는요. 네, 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3중으로 이러한 공유 결합 상태다. 굉장히 단단하게 3중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끊어내서 다시 식물이 그쵸? 우리 생물들이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쫀쫀하잖아요. 3중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쫀쫀하죠? 그래서 이걸 끊어내서 우리가 그러한 질소, 그쵸? 이런 원소를 활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네, 우리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식물은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의 형태로 자, 뿌리를 흡수해서 단백질 핵산을 합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형태로 식물이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흡수하고자 하는 그렇죠. 이 과정에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자,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 분자를 그냥 활용하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질소 고정시켜가지고요. 자, 질소 고정시킨 게 바로 뭐라고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이런 이온 상태는 다른 물질하고 그렇죠. 반응하기 좋겠죠. 지금 생물의 그쵸 뿌리로 흡수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의 핵산을 합성하기도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는 걸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 고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그쵸 질소 기체를 생물이 이용하기 좋은 상태로 이러한 이온 상태로 그쵸? 네, 질산 이온 같은 이러한 상태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러한 질소 고정을 도와주는 세균들을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소가 순환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식물의 단백질은요, 다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어디로 또 이동할 수 있다고요? 소비자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식물의 단백질,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먹이사슬 관계에 따라서 식물을 또 먹는 그렇죠. 초식동물이 있겠죠. 그러한 초식동물을 또 잡아먹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차 그렇죠. 네, 생산자에서 소비자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단백질도 이동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식물의 사체가 있습니다. 자, 동물과 식물이 그렇죠. 죽고요. 또 이러한 또 배설물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 배설물이라든지 사체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 생태계의 또 소중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분해자입니다. 분해시키는 거죠. 이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으로? 암모늄 이온 상태로 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온으로 분해가 되어서 그쵸? 우리의 토양 쪽으로 되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동식물의 그 사체, 배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거름으로 준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 거름의 원리가 이거였구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땅에다 이렇게 거름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해자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되니까 토양에게 좋은, 그쵸, 질소 성분이 공급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에서 질소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소 고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과 함께 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소 고정에 해당하는 것은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킨다. 다시 한번은 뭐라고요? 대기 중에 이렇게 질소 분자가 많았죠. 그 질소 기체들 78%나 차지하고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3중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쫀쫀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쫀쫀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3중 결합을 끊어내고 좀 더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전환하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번개에 의해서도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질소 고정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가 번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질산이온 형태로 질소 고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질소 고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대기 중에 질소가 또 이번엔 무엇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이죠. 이 질소 고정 세균에 해당하는 것이 뿌리옥박테리아 그리고 남세균 등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질소 고정 세균이거든요. 우리 토양 세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러한 세균들이 또 뭐 하고 있어요? 질소를 암모늄 이온 형태. 맞습니까? 질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온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질소라는 원소가. 맞습니까? 이러면 생물들이 좀 더 이용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질소 고정의 단계를 먼저 보여주실 수 있겠고요. 그럼 질소 고정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자, 우리 생물이, 이용하기 좋은 상태 만들었죠.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들은요, 자, 다시 어떻게 됩니까? 흡수, 누구에게? 식물에게. 질산이온 흡수되고 있죠. 암모늄 이온도 이렇게 흡수되고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질산이온과 암모늄 이온은 식물에게 이렇게 흡수되면서 다시 단백질을, 그렇죠, 합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식물이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해냈을 때 그 식물을 잡아먹는 또 동물이 있겠죠. 초식동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초식동물은 또 그 위에 상위 단계, 그쵸, 먹이 피라미드에서 상위 단계 소비자로 계속 이렇게 또 먹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생태계에서 점차 이런 식으로, 그쵸,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 단백질이 또 이동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물이 죽었습니다. 자, 그때 그러한 사체라든지 배설물에 해당하는 거, 그쵸? 거기에서요, 다시 한 번 더, 자, 분해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암모늄 이온은 토양에게 공급이 된다, 하나의 거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요까지 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남은 또 질산이온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일부 남은 요 질산이온은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이번에는 반대죠. 질소 고정하고 반대로 이번에는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무엇으로? 이렇게 대기 중에 질소 상태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질화 세균이라는 표현은요, 암모늄 이온을 질산이온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이 질화 작용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질소에 지금 보시면 뭐가 옆에 붙어 있죠? 산소가 붙어 있는, 그쵸? 상황을 보실 수 있겠죠? 산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화작용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키포인트는 질소 고정이, 그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질소를 전환시키는 거였구나. 그 과정에서 이러한 질산이온들 만들어졌다는 거, 그게 키포인트고요. 질소 고정을 크게 뭡니까? 생물에서, 그쵸? 일어나는 거. 그쵸? 생물적 질소 고정을 살펴보실 수 있었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그리고 비생물적 쪽은 번개에 의해서 또 질소 고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지금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질소 분자는 강한 삼중 공유 결합이었습니다. 자, 요거 이해 돕기 위해서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질소에 해당하는, 그쵸? 이 원소를 앞에서 공부했을 때 이거 번호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원자 번호 요게 7번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얘가 7번이라는 것은, 그쵸? 여기 안에 양성자도 7개, 전자도 7개, 중성상태 원자라면 그렇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7을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5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최외곽에 맨 바깥쪽에, 그렇죠, 최외곽에 전자는 5개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어떻습니까? 3개가 여기에서, 그쵸,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3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그러면 5개니까 몇 개 남는 거예요? 2개는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그쵸? 나는 공유 결합했어. 나도 공유 결합했어. 나도.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삼중, 그렇죠. 공유 결합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옆에 전자가, 강조해 볼까요? 옆에 전자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각각 2개씩 남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표현해 준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 반응을 할 때 최외곽의 전자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의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또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까지 전자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까지 채울 수 있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5개가 있으니까, 아, 최외곽의 전자는 지금 5개로, 그 중에 3개가 공유 결합하고 2개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중이니까 굉장히 쫀쫀한 결합이었어요. 이러한 삼중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냥 이용하기는 좀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 고정이 필요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토양세균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질소 고정세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토양세균에 해당하는 질소 고정세균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 뭐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 남세균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러한 질소 고정 세균이요, 결합을 끊을 수 있는 뭐가 있다? 아, 그렇구나. 요 효소가 있었구나. 이 효소가 있으니까 어떤 상태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네, 이런 식으로 질소 고정을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예로서 지금 남세균을 한번 얘기하고 있죠. 자, 남세균과 같은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서, 아, 질소 고정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쵸? 질소 고정세균, 뿌리혹 박테리아 말고 남세균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 요 예를 바로 또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자, 화산폭발, 번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생물적, 아, 요거는 비생물적 질소 고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 뿌리혹 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면 생물적 질소 고정이다 라고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소 고정이 생물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났고 비생물적 번개에 의해서 이렇게도 일어났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기 중에 질소 분자가, 자, 질산 이온의 형태로 고정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질소 고정 얘기는 왜 한 걸까요? 그렇죠. 이런 생물들이 자라나는데, 네, 중요한 원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질소고. 그래서 이 생물들에게 질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쵸? 바로 질소 고정의 단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생물들에게 이렇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비료를 통해서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비료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토양의 생산력과 작물의 생장을 쭉쭉 자라나는 거요. 그것을 위해서 토양이나 식물에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 영양 물질을 우리는 비료라고 합니다. 농사 지을 때 그래서 비료값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쵸? 쭉쭉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 밭이나 논이 있으면 그쪽에서 계속 하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은 어때요? 우리 식물들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그쵸? 네, 어느 순간에는 그 영양분이 고갈되는 단계가 이르게 되고요.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료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질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바로,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질소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영양소에서요. 단백질은요, CHON. 요 기본 4가지 원소가, 그쵸? 이 단백질을, 그쵸? 가장 주요하게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탄수화물이나 지방은요, 요거 다 있어요. CHO. 근데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만 특별하게 요 질소, 원소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요 원소들 한번 보시면 CO2 이런 거 떠오르시죠? 공기 중에 또 이산화탄소, 생물들이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있겠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H2O 하면 물을 공급하면서 또 만들어질 수 있겠고. 근데 요 질소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특별하게 좀 투입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소중한, 그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질소가 부족해지면요, 식물 생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 질소 외에도 지금 인, 칼륨 등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부족해지면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 질소 아까 생장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이 부족할 때는 꽃과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꽃과 열매 맺힘이 좀 어렵습니다. 인이 부족하면 또 그러한 증상들이, 그쵸?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간, 비료가 필요하겠구나. 기억하시고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요. 인구 증가가, 그쵸? 엄마. 그리고 식량 부족 사태가, 그렇죠?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서 천연 비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는 화학 비료를 넣어서 넣어줘야겠구나. 그쵸? 우리 토양에 공급해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학적인 비료를 개발하고자 했는데요. 자, 이때 이 질소 비료를 개발하신 과학자 이름입니다. 자, 독일의 과학자 하버와 보슈가, 그쵸? 암모니아 합성법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이 별표 체크. 자, 질소를 대량으로, 그쵸? 고정할 수 있는 질소 비료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그쵸? 암모니아 합성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N2, 그쵸? 네. 질소 분자는 1개죠. 1대. 그 다음에 3. 수소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3개. 그쵸? NH3까지가 암모니아죠. 요 암모니아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2개. 앞에 숫자, 그쵸? 안 써있는 건 1이 생략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1대, 3대, 2. 이렇게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게 1대, 3대, 2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서 요거는 화학 반응식에 해당하는 거, 암모니아 합성법은 중요하거든요. 네, 중간에 이렇게 빈칸을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거 어렵지 않으시죠? 화학 반응식에 해당하는 것은요. 반응 전에, 자, 색깔펜을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반응 전에 해당하는 뭐가? 원자수가. 반응 후에 해당하는 원자수. 그 총 원자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반응 전. 총 원자, 그쵸? 수하고요. 반응 후, 그쵸? 총 원자 수가 같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반응 전, 후, 그쵸?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먼저 질소 한번 볼게요.
질소에 해당하는 원자를 보시면요. 네, 반응 전에. 그쵸? 전에는 몇 개였어요? 지금 2개. 아, 맞습니까? 반응 후에도 여기 보시면 2개. 되지요? 아, 후에도 역시 2개. 아, 같구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여기 빈칸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여기가 2가 들어가요. 이런 거? 그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소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반응 전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요. 2개씩, 3세트죠. 2개씩 3세트니까 수소 원자 개념이었습니다. 그쵸? 원자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개씩 3세트, 6개 맞죠? 반응 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금 살펴보시면 3개씩 2세트예요. 3개씩 2세트, 역시 6개. 아, 이런 식으로 반응 전후에 총 원자 수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중간에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반응식 완성하는 거 기본이거든요. 기억해 주실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암모니아 합성법이고요. 누가요? 독일화학자 하버.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TV에서도 옛날 이제 하버가 좀 특별한, 그쵸, 업적들이 있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하버가 지금 보면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해서 사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또 나쁜 일도 했어요. 뭐냐면 독일의 과학자 하니까 뭔가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그렇죠. 아, 세계 1차 대전. 맞습니까? 아, 그것에서요. 이 사람이 독가스를 또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과학자의 운명. 그쵸? 짜잔 한번 느껴주시면서 하버가 자 좋은 일 한 거 기준으로 지금 책에 나온 거죠. 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암모니아 합성법이었고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자, 그럼 질소 분자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N2 분자니까요. N2로 표현하시는 거 아시죠? 그쵸? 원자라는 것은 그냥 요 N 이렇게 있으면 원자고요. 이 원자가 2개 결합해서 질소 기체. 그렇죠.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것은 질소 분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자, 이 질소 분자는 강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결합을 끊고 수소와 반응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하버가 그쵸?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이 H2O잖아요. 아,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소하고 그쵸? 산소를 따로따로 그쵸? 얻을 수가 있었구나. 그 중에서 얻은 수소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맞습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상태에서 반응시키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이거죠. 자, 이때 암모니아 합성법 이후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식량 증산에 그쵸? 식량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법 중요하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식 어렵지 않으시죠? 아, 질소하고 수소 만나서 암모니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육종과 GMO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종은요, 자 전통적 방식하고요, 현대적 방식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전통적 육종이라는 것은 지금 통일벼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시험 문제 보기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징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벼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한 태풍에 견딜 수 있게끔 키가 좀 작아요. 아, 그렇구나. 강한 태풍이 이렇게 몰아쳐도 키가 작으니까 그쵸? 잘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병충해에 조금 강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네. 통일벼에 해당하는 거, 그 외에도 금싸라기 참외, 빵밀 등 이것들이 바로 정통적 육종인데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원하는 개체를 얻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네, 이것은 그쵸? 약간 단점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전통적 육종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현대적 육종에 해당하는 것은 황금쌀,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옥수수, 그리고 포마토. 이름 잘 보세요. 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포마토예요. 지금 보시면요. 우리 감자를 뭐라고 하죠? 감자를 포테이토라고 하죠. 그쵸? 아, 그거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그래서 감자가 들어가니까 포. 맞습니까? 포테이토에 포 들어갔고요.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포마토는 감자하고 토마토. 그러면 이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냥 토마토는 사실 물러지기가 쉬워요. 네, 근데 감자는 그보다는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잘 물러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포마토입니다. 됐습니까? 자, 무추는 무와 배추의 그 강점만을 가지고 또, 그쵸? 아, 요렇게 합성해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특정 생물이 가진 유용한 그런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 요렇게 삽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한 유전자를 삽입한, 그쵸? 그러한 예를 뭘 생각하실 수 있겠냐면, 황금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뭐가 많냐면, 베타카로틴. 그렇죠? 아, 베타카로틴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쵸? 많은 그런 유전자를, 그쵸? 삽입. 됐습니까? 자, 이 베타카로틴 유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삽입하게 되면요. 이 베타카로틴은요, 사람의 몸 안에서 무엇으로 전환될 수 있다? 비타민 A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조금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쌀을 지금 만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정 생물이 가진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이 이렇게 삽입해서 형질 전환을 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새롭고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장점이다. 바로 현대적 육종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그쵸? 비교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중 현대적 육종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할 때, 그쵸? 이렇게 정통적 육종하고 비교해서 대표적인 예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서로 다른 개체 유전자를 조합시키니까 좀 더 유용한 품종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필요한 유전자를 분리해서 생물체 DNA에 직접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통적 육종에 비해서 어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삽입하는 거니까 정확하고도 빠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품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자, 특정 유전자가 이렇게 삽입된 요 생물들 크게 지금 종류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편하게. 제초제라든지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조금 더 그렇죠. 향상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 제초제라는 것은 우리 식물들이 쭉쭉 자랄 때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 벼가 자라는 걸 원했다. 근데 벼 옆에 잡초들 있잖아요. 계속 자라나고 있으면 좋은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거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뿌립니다. 제초제라는. 그쵸? 우리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렇게 아저씨들이 농약 그쵸? 뿌린다고 해서 제초제 뿌리는 거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잡고 삑삑 이렇게 뿌리는 거 그쵸? 그런 제초제를 뿌리는데 이 제초제가 또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조금 향상시키는 제초제 내성 콩이라든지 해충의 저항성 모카라든지 이런 것들 그쵸?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생산량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을 또 활용한 것은 슈퍼 옥수수, 큰 연어. 네, 요게 있겠고요. 품질을 좀 향상시켜보자. 자, 아까 말씀드렸죠? 포테이토 떠올리실 때 감자. 그쵸? 토마토, 토 글자 해서요. 감자와 토마토가 합성된 것 같이 잘 무르지 않는 그러한 포마토. 요거 되면 품질 향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베타카로틴이 또 많은 황금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육질이 또 우수한 제주 흑우입니다. 맛있어요. 네, 이렇게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뭘까요? GMO였습니다. 의약품을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자,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 그쵸? 그 치료제를 생산하는 돼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세롬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GMO 식품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논란이 좀 있거든요. 우리 논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과학자 하버 얘기 한번 했잖아요. 긍정적인 장점도 있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또 부정적으로 그쵸? 사용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GMO도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을 위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네. 그쵸? 논란점 어느 점인지 볼까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인체가 또 유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논란되고 있는데요. GMO 이용 식품은 표시에 그래서 의무제를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트에서 그쵸? 제품들을 사려고 할 때 이제
잘 봐요. 뒤에 뭐 이렇게 글자 작게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네. 물론 유통기한 가장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제품의 성분 표시가 있어요. 자기들이 좀 강조하고 싶지 않으면 글자를 굉장히 작게 적습니다. 안경 쓰고 봐야 될 정도로. 저는 시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그냥 막 보거든요. 쭉 봐서 성분, 표시 이런 거. 네. 우리 딸기우유 같은 거 살 때도 저는 원유 함량이 몇 %인지 막 보고 사는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원래 표시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유전자, 제조합 식품들 표시 의무제를 통해서 이거 지금 GMO라 가격이 좀 쌌구나. 그냥 싼 게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까 이게 할인이 아니었네.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게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GMO에 삽입된 병충해 및 제초제 저항성, 그 유전자로 인해서 생태계가 또 교란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자, 환경의 안정성 평가하고 법률로서 생산하고 이용되는 것을 좀 관리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태계가 알고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부족하면 뭐가 다시 채워지면서 전체적으로 그쵸 균형을 잡고 있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그 과학적으로 그쵸 딱 건드려주면 전체적인 그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이렇게, 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삽입하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농약 사용량을 조금, 그렇죠. 네, 줄일 수 있겠구나.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생산성과 품질이 조금, 네, 좋아진다라는 거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GMO의 단점입니다.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알레르기, 내성 곤충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장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하나 기업의 특허권 행사로서 GMO의 이익을 거대 기업이 동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GMO의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자, 부정적인 또 측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제초제에 해당하는 거, 자, 유전자 삽입, 농약 사용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일으키고 나니까 알레르기가 또 생겼네, 내성. 거기에 또 견디는 곤충이 생겼네, 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생태계 한번 보실 건데요. 간단하게 풀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생산자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풀에 해당하는 식물은 이 빛을 받아서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양분을 만들어서 자, 이 풀을 먹고 있는 1차 소비자죠. 네, 얘네들에게 다시 그쵸? 그 양분이 전달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토끼가 이 풀을 먹게 되면 토끼가 갖고 있었던 양분이 그렇죠. 토끼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생태계에서 지금 생물 요소가 먼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분해자가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이 또 죽게 되면 그리고 또 배설물이라든지 사체 이런 거 분해하는 것은 분해자죠. 이런 식의 또 생물 요소가 있고요. 생태계 안에서 아까 이제 풀이 어떻게 광합성을 한다고 했죠? 빛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빛, 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죠. 네, 이렇게 공기도 필요할 거고요. 자, 물도 있습니다. 식물들이 쭉쭉쭉 자라나려면 이때 물도 그쵸 잘 줘야 되잖아요. 물과 토양도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빛, 공기, 물, 토양 등 환경 요소들도 역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러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생태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적 요소하고요. 또 환경적 요소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이렇게 묶어서 생태계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자, 생물들의 종이 이렇게 보시면 다양하게 그쵸? 표현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먹이 그물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해질수록 좀 더 안정된 생태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빵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빵이 떨어지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난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쵸? 기타 등도 많은 물질들도 먹을 수 있다면 그렇죠. 다른 걸 먹으면서 잘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자, 호랑이가, 그쵸? 토끼도 먹고 있고요.
사슴도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토끼가 지금 부족하다 할 때, 나 그럼 사슴 잡아먹으면 돼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거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그쵸? 유기물로 요렇게 합성하는 단계. 좀 더 쉽게 요 유기물이 바로 뭐예요? 포도당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떠올리시면 좀 더 쉽겠죠. 맞습니까? 네. 빛 에너지 받아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생산자, 우리 식물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비자는 이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 포도당을 그대로, 그쵸? 잡아먹음으로써,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거 풀 뜯어 먹었으니까, 나에게 지금 영양분 공급되고 있네. 신체 구성물질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분해자는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하는 미생물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가 분해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또 환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 요인, 그쵸? 자, 빛에 해당하는 거, 온도, 습도, 공기, 얘네들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토양 요인도 또 역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먹이 그물에 해당하는 표현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그물 같다라고 해서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용어도 가볍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어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물의 이 다양성이 보존될 필요성은요. 자, 먼저 유전적 다양성,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생물의, 그쵸? 요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생물의 다양성이 있어야지 새로운 식량 자원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생태계는 아무래도 환경 변화에 어때요?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낮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풀을 다 뜯어 먹었어. 그랬더니 기린이 목을 쭉쭉, 그렇죠? 자꾸 길어지는 이런 긴 기린이 만들어졌다.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목 짧은 기린 말고 나는 목 긴 기린이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나중에 목 긴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풀을 잘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맞습니까? 네,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면 환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겠다. 생물의 다양성과 유전 자원 확보를 위해서 자 우리 또 종자은행이 성립되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개념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종자은행은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생물 종자를 수집해서 품종을 영구히 보존하는 기관을 바로 종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신품종이라든지 신약 개발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유엔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 종자 보존소죠. 국립공원 유전자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입니다. 종자은행에 대한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투데이 키포인트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질소순환입니다. 넘버1이죠. 요거 그림과 함께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림도 살짝 이해해 주시면서 가장 포인트 글자가 질소 고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다겠습니다. GMO 식품들 있었죠? 맞습니까? 네,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삽입해서 활용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의 단계를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생물적 요소도 있었고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하는 환경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실 거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